충청남도 외곽에 자리한 평화리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날 아침,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소식은 주민들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장어 양식장, 그 밑바닥에서 39구의 여성 시신이 뻐를과 뒤엉킨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였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마침내 텔레비전 화면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옹성거렸고 일부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또 다른 이들은 집 툇마루에 멍하니 주저앉아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 장어 양식장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박상철 사장의 생계수단이자 마을의 작은 자랑거리였다. 먹거리를 키워내던 그 평온한 공간이 끔찍한 주검들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소식이 퍼지자 인근 주민들까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귀로 들은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끔찍한 호기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아침, 평화리 마을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평소라면 쟁기질 소리로 활기찼을 논밭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골목길도 쥐죽은 듯 고요했다. 모든 시선은 단 한 곳, 노란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싸인 마을 중앙의 거대한 양식장을 향해 있었다. 멀리서부터 역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창백해진 얼굴들이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현장을 응시했다. 한 아주머니는 치마저고리 자락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글썽였다. 저렇게 많은 시신이 한 곳에서 나올 리가 없다며 나지막이 흐느꼈다. 그 옆에서 지팡이를 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연신 나무아미 타부를 외웠다. 경찰을 도우려 나섰던 마을 청년 몇몇은 흙탕물 속에서 하나씩 인양되는 시신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검은색 시신낭이 양식장 두 귀로 옮겨질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엉킨 긴 머리카락, 누더기가 된 옷까지, 푸르게 변색된 피부. 시신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끔찍한 형태로 쌓여 있었다. 일부는 무언가에 묶인 흔적이 역력했고 일부는 진흙과 거의 한 몸이 되어 있었다. 그 수가 하나도 둘도 아닌 39이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누군가는 끔찍한 사이비 종교의 인신공양 의식이라고 수군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연쇄살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최진석 이장이 굳은 얼굴로 달려와 격앙된 목소리로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모두 경찰에게 맡기고 잠자코 기다리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내 울음과 히스테릭한 비명에 묻혀버렸다. 지역 방송국 카메라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는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얼굴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찰의 모든 순간을 담아냈다. 몇 시간 만에 이 끔찍한 사건은 전국의 TV 화면을 장식했다. 충남장어 양식장서 여성 시신 39구 발견, 그 헤드라인은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양식장 한쪽, 대나무에 걸린 천 조각을 처음 발견했던 마을 청년 김민주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흙탕물 속에서 끌어올렸던 푸르죽죽한 팔의 감촉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우려 애쓸수록 그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다. 한편 경찰들은 노란 통제선을 단단히 치며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젊은 부검의 한 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발견된 희생자 수로는 너무 많습니다.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에요. 이 시신 더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멀찍이서 그들만의 추측을 쏟아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결이 사실은 끔찍한 주술과 관련 있다는 옛 이야기를 떠올렸다. 또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박상철 사장을 바라봤다. 그가 애지중지 가꾸던 양식장이 어떻게 집단 매장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일부는 그럴 리 없다며 그를 변호했다. 그처럼 인심 좋고 성실한 사람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리 없다고 했다. 그날 이후 평화리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푸른 논이 펼쳐진 평화로운 농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음산한 장소로 변해버렸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대문들은 굳게 닫혔다.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 엿듣기라도 할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만 대화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붕 위를 떠돌았고 양식장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악취는 그 끔찍한 비극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인파 속에서 한 기자가 수첩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전국을 뒤흔들 특종이 되리란 걸 알았지만 그조차 밀려오는 공포를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39명의 여성이 그저 물고기를 키우는 양식장 바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모두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마을은 평소보다 더 짙은 어둠에 잠겼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구성진 노랫소리도 동네 전방에서 들려오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비극의 침묵을 지키는 증인처럼 울려 퍼졌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끔찍한 발견 이후 평화리 마을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길가에 자리한 작은 교회에서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평소와 달리 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다. 어머니들은 어둠이 불길한 기운을 몰고 올까 두려워 평소보다 일찍 집안의 모든 불을 켰다. 어린아이들이 왜 사람들이 우느냐고 순진하게 물었지만 어른들은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양식장에서 끌어올렸던 검은 천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눈을 감을 때마다 시퍼렇게 변색된 사람의 팔이 보였고 그 차가운 감촉이 제 살갗에 닿는 듯 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와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마저 희미했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멀리 박상철 사장의 장어 양식장을 둘러싼 폴리스 라인이 보였다. 밤새 켜진 조명등 때문에 양식장은 빛을 삼키는 거대한 검은 구멍처럼 보였다. 그 앞을 지나는 주민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걸음을 서둘렀다. 그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품은 무덤이었다. 마을 회관에서는 몇몇 유지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치지 않기를 빌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질문이 싹트고 있었다. 누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으며 왜 하필 우리 마을이었을까? 그날 밤 평화리 마을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대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서 모두가 하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을. 39구의 시신이 흙탕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 마을의 평화는 탁한 뻘물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렸다. 충청남도 외곽의 평화리 마을은 본래 그 이름처럼 고요함으로 유명했다. 수십 구의 시신 발견 소식이 마을을 뒤흔들기 오래전 그곳의 삶은 소박하고 정겨웠다. 아침이면 서늘한 공기가 인근 야산에서 내려와 갓 물을 뗀 논이 흙내음과 섞였다. 닭 우는 소리가 대나무 우리에서 잠 깬 소들의 울음소리와 어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이야말로 신이 복을 내려주는 시간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흙길을 맨발로 뛰어다녔다. 낡은 신문지로 만든 연을 날리거나 대나무를 깎아 만든 칼 장난감을 휘두르며 놀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아침 햇살과 함께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다. 부엌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직접 키운 콩으로 만든 된장으로 끓인 구수한 찌개 냄새가 풍겼다. 아버지들은 어깨에 쟁기를 메고 논으로 향했다.
옥수수 잎으로 말아 피우는 담배 연기가 그들의 고단한 노동을 함께했다. 오후의 마을 풍경 또한 정겨웠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길가에 앉아 찐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소박한 간식을 나눠 먹었다. 청년들은 마을회관 옆 공터에 모여 축구를 했다. 바람이 빠진 낡은 공이었지만 그들의 함성은 마을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을회관은 언제나 주민들의 중심지였다. 마을회의나 부녀회 모임이 열렸고 때로는 그저 모여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기도 했다. 최진석 이장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허물없이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집안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진심으로 마을의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도 있었다. 매달 초하루면 작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민들은 함께 모여 조상들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아이들은 어른들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더듬거리며 기도를 따라 배웠다. 기도가 끝나면 팥죽이나 시루떡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정을 쌓았다. 이 끈끈한 유대감은 모두를 하나의 큰 가족처럼 느끼게 했다. 수십 년 동안 평화리 마을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흘길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노는 계절에 따라 푸른빛과 황금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주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며 혹은 작은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었다. 시간은 마치 그들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듯 느리고 자비롭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 모든 평화의 중심에는 늘 박상철 사장의 장어 양식장이 있었다. 그가 정성껏 가꾸는 거대한 양식장들은 마을의 자랑이었다.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사료를 주거나 연못을 청소하며 일당을 벌었다. 박상철은 인심이 후해 때로는 일당보다 더 많은 돈을 쥐어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그는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조언을 해주곤 했다. 장어는 끈질긴 놈들이야. 탁한 물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지.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불평 한마디 없어. 사람이 장어한테서 그걸 배우면 어떤 힘든 세상도 버텨낼 수 있는 거요. 그 조언은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번 회자되었고 마치 삶의 지침처럼 여겨졌다. 모두가 평화리 마을은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 믿었다. 그 지혜로운 조언이 흘러나오던 장어 양식장 뒤편에 훗날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때는 누구도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평소처럼 일하고, 웃고,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다. 그 평화롭던 날들은 이제 쓰라린 기억으로만 남았다. 주민들은 논두렁을 거닐거나 마을 회관에 앉을 때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의 삶이 얼마나 고요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평온함은 갈기갈기 찢겨 공포와 의심으로 대체되었다. 마치 느리게 흐르던 강물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모든 것을 휩쓸어간 것 같았다. 그러나 훗날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평화리 마을의 평화로운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소중한 경고였음을. 그리고 잔잔해 보이는 물밑에는 언제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두운 급류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박상철 사장은 평화리 마을에서 이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었다. 중년의 그 남자는 성실하고 강인하며 소박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를 마주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다정한 인사를 받았고 그는 마치 모든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줄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일군 장어 양식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그가 30 남짓이었을 때 그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양식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땅은 원래 벼를 심기에는 너무 작은 논이었다. 그는 묵묵히 땅을 파고 대나무로 보강한 진흙벽으로 소박한 양식장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수백 마리의 장어로 시작했다. 수확량은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그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수학에 실패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도전했다. 한 번은 수질악화로 모든 장어가 폐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절망하는 대신 그는 낡은 파이프를 이용해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하는 간단한 장치를 고안해냈다. 그때부터 그의 양식장은 번창하기 시작했다. 수입은 조금씩 늘어났고 수확한 돈으로 주변 땅을 사들여 다시 양식장을 팠다. 이제 그는 10개가 넘는 큰 양식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일구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학력이 높지 않은 젊은이들도 그의 양식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사료를 나르고, 어떤 이는 진흙을 치우고, 또 어떤 이는 밤을 지켰다. 박상철은 결코 인색하지 않았고, 때로는 받아야 할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다. 젊은이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조언하기를 좋아했다. 동네 어르신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일 때면 그는 종종 장어의 삶에서 얻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어는 강한 생물이에요. 탁한 물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하지 않죠. 사람이 그걸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 마침내 현명한 격언처럼 여겨졌다. 많은 청년들이 그의 말에 동기부여를 받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그의 소박한 집에서 박상철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았다. 그는 자상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고 자녀들을 최대한 높은 곳까지 교육시키려 애썼다. 그에게 교육은 다음 세대가 자신처럼 젊은 시절에 고생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박상철 가족의 삶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이상한 징후는 전혀 없었다.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쌀 한 가마니를 내놓았고 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장례를 도왔다. 명절이면 어려운 이웃에게 남몰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의 모든 선행은 사람들이 그의 양식장에서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마을 청년들에게 박상철의 양식장에서 일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고된 노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김민준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종종 친구들에게 박상철이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 같다고 말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피곤하다고 불평했을 때 박상철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했던 말을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쉬운 것만 찾으려 하면 인생은 언제나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하지만 용감하게 맞서다 보면 그 짐은 어느새 가벼워져 있을 게다. 모두가 박상철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는 근면의 상징이었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랬기에 그의 양식장에서 악취가 풍겨오기 시작했을 때 누구도 감히 그를 비난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코를 막고 그것이 평범한 흙냄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운명은 충격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축복과 생계의 원천으로 여겨졌던 양식장이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 비밀은 서서히 박상철의 이름을 의심의 폭풍 속으로 끌고 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칭송했던 주민들은 곧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터였다. 어릴 때부터 김민주는 장어 양식장의 비릿한 냄새에 익숙했다. 그에게 그것은 불쾌한 것이 아니었다. 박상철 사장의 양식장에서 사료 주는 일을 도울 때마다 그는 숨을 참고 그것을 일의 일부로 여길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의 길고 무더웠던 여름, 그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그가 사료 포대를 메고 양식장 두구로 갔을 때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가 덮쳐왔다. 그 냄새는 단순히 생선 비린내나 뜨거운 햇볕에 증발하는 흙냄새가 아니었다.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지독한, 마치 오랫동안 물에 잠긴 동물의 사체 썩는 냄새 같았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매로 코를 막았다. 속이 메스꺼웠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재빨리 사료를 뿌리며 장어들이 곧 수면 위로 솟아올라 먹이를 다투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주 적은 수의 장어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라면 수백 마리의 탐욕스러운 장어들이 사료 알갱이를 쫓아 몰려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식장 무리잡기 일렁이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수면을 바라보았다. 그를 본 박상철 사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흔한 일이라고 했다. 가뭄이 길어지면 양식장 물에서 원래 더 지독한 냄새가 나기 마련이라고. 비가 한 번 내리면 다 씻겨 내려갈 거라고 했다. 민주는 마음속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많이 질문하는 젊은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은 박상철 사장을 누가 감히 탓하겠는가? 그 후 며칠 동안 냄새는 더욱 심해졌다. 양식장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어지럼증을 느꼈다. 한 아주머니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불평했고, 어떤 아저씨는 아이가 냄새 때문에 양식장 근처 길로는 다니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대화는 마을회관 근처 전방에서 자주 들려왔다. 그러나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변호하고 나섰다. 원래 물고기 키우는 데는 다 저런 냄새가 나는 법이여, 어르신들이 말했다. 민주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사료를 뿌릴 때마다 오랫동안 숨을 참아야 했다. 밤에 바람이 그 냄새를 집 안까지 몰고 오면 그는 메스꺼움에 잠에서 깨곤 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대나무 천장을 응시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전방에 앉아 주민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한 아주머니가 코를 막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한 젊은이는 심지어 누군가 연못에 무언가를 일부러 버린 것 같다고 용감하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대화는 최진석 이장이 전방 앞을 지나가자 뚝 끊겼다. 모두가 즉시 입을 다물고 각자 자신의 막걸리 잔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그날 밤, 민주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악취에 다시 잠에서 깼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 마당에 서서 옅은 안개에 덮인 양식장 쪽을 바라보았다. 양식장 가에 켜진 등유 램프는 희미했고 거의 꺼질 듯했다. 귀뚜라미 소리가 바람소리와 섞여 들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밤은 더 고요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마치 온 마을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를 껴안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양식장의 탁한 물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가뭄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속으로 민주는 그 냄새가 단순한 흙냄새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모두가 박상철 사장을 너무나 존경했다. 그 마음씨 좋은 양식업자가 자신의 양식장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민주는 그저 두려움을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곧 자신의 의심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 해가 평화리 마을 동쪽의 작은 언덕 너머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슬이 나뭇잎 끝에 매달려 있었고 수탉 우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김민주는 박상철 사장의 장어 양식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어깨에는 사료가 든 포대가 걸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은 짐 때문이 아니라 지난밤부터 가슴을 짓누르던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양식장에서 나는 악취는 날이 갈수록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다.
전날 밤에는 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냄새 때문에 구토까지 했다. 그는 주저하며 수면에 사료를 뿌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주 적은 수의 장어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에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으로 소란스러웠을 양식장이 지금은 고요해 보였다. 갈색의 탁한 물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박상철 사장을 불렀다. 중년의 남자가 양식장 옆 작은 집에서 나오기를 바랐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 대답도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불안감을 느낀 민주는 양식장 두개에 앉아 이따금 작은 기포를 터뜨리는 수면을 응시했다. 악취는 더욱 강해졌다. 그는 손으로 코를 막았다.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사료를 섞을 때 사용하던 긴 대나무 막대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양식장 바닥을 찔러보며 해답을 찾기를 바랐다. 대나무를 다시 들어 올렸을 때 무언가가 달라붙어 있었다. 어두운 색의 천 조각이었다. 젖어 있었고 지독한 냄새를 풍겼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더 세게 당기자 천이 무언가 무거운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으로 대나무를 잡아당겼다. 온몸이 떨렸다. 탁한 수면 위로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시퍼렇게 변색되고 부어오른 진흙투성이의 사람 팔이 물 위로 들어 올려졌다. 민준의 목덜미 털이 곤두섰고 숨이 멎었다. 그는 비명과 함께 뒤로 넘어졌다. 몸이 심하게 떨려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일어나 마을길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렸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사람이 죽었어요. 장어 양식장에 시체가 있어요. 그의 외침에 주민들이 집에서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는 아직 쟁기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맨발로 달려 나왔으며 또 어떤 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따라 양식장으로 향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분위기는 즉시 혼란에 휩싸였다. 한 노인이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한 아주머니가 천으로 얼굴을 가리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분 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양식장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밀쳤다. 일부는 민준이 본 것을 확인하려 애썼다.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그 어두운 천을 더 멀리 끌어당겼다. 그 결과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진흙 속에서 긴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나타났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피부는 푸르스름했다. 다시 비명이 터져나왔다. 주민들은 더욱 공황에 빠졌다. 몇몇은 기절했고 일부는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러다 누군가 소리쳤다. 한 명이 아니야, 아주 많아. 주민들은 힘을 합쳐 임시방편의 펌프로 양식장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수위가 낮아질 때마다 더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진흙 바닥에서 여성들의 시신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어떤 시신은 아직 묶여 있었고 어떤 시신은 부패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시신은 흙과 거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주민들은 더 이상 명확하게 셀 수 없었고 그저 눈앞의 공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나나 둘이 아니라 수십 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화리 마을은 비명의 바다가 되었다. 아이들은 멀리 쫓겨나 보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들은 아내와 이웃을 진정시키느라 바빴지만 공포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사이비 종교라는 단어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인간 재물을 바쳤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었다. 이제 박상철 사장의 장어 양식장이 그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민준 자신은 양식장 근처 나무 아래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시퍼런 팔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끔찍한 이미지를 지우려 애썼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양식장 가의 인파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울음소리, 비명, 공포에 찬 속삭임이 하나로 뒤섞였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끔찍한 종교의식의 소행이라고 확신했고, 어떤 이들은 박상철 사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또 어떤 이들은 창백한 얼굴로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민 여러분, 모두 진정하십시오. 섣부른 추측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경찰에 맡깁시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진석, 평화리 마을의 이장이었다. 그는 몇몇 마을 간부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방금 전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했는지 그의 흰 셔츠와 바지에서는 희미한 향냄새가 났다. 최 이장은 친절하고 인심 좋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두 번의 임기 동안 그는 항상 주민들 곁에 있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도로 보수에 기부했으며 수학기에는 직접 밭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했다. 그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를 마을의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다. 장어 양식장에 그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마치 안정제와 같았다. 적어도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랬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말이 단호하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떨렸다. 그는 양식장 가에 서서 이미 비난으로 변해버린 주민들의 수군거림을 잠재우려 애썼다. 평화리 주민 여러분, 섣부른 의심으로 우리 스스로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박상철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는 선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말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고 등 뒤에서는 속삭임이 계속되었다. 어떤 이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고 나지막이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이장이 기분 나빠할까 두려워 이웃에게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주었다. 최 이장은 나무 아래 떨며 앉아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청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민준아, 마음 진정해라. 내가 주민들에게 알린 건 옳은 일이었어. 이제부턴 경찰이 할 일이다. 그의 말은 위로하는 듯 했지만 민준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를 향한 최 이장의 시선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너무나 날카로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도착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더 넓게 쳐졌고 주민들은 접근이 금지되었다. 몇몇 경찰관들은 양식장의 상태를 기록하느라 분주했고 주민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혼란스럽던 분위기는 서서히 질서가 잡혀갔지만 공포의 기운은 여전히 공기 중에 감돌았다. 지역 방송국들도 몰려들었다. 카메라는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얼굴, 아주머니들의 눈물, 그리고 물론 진흙과 시신으로 가득한 양식장을 비췄다. 곧 충격적인 뉴스가 퍼져나갔다. 충남장어 양식장서 여성 시신 39구 발견. 그동안 언론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평화리 마을은 순식간에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인파 속에서 최 이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답하며 당당히 서 있었다. 우리는 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평화리 마을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는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친절한 미소 뒤에서 예리한 몇몇 주민들은 그의 얼굴에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최 이장은 다시 마을 길을 걸었다. 그는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있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을 따라 속삭임이 계속되었다. 어떤 이는 그가 너무 침착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의 의연한 태도를 칭찬했다. 누구도 더 큰 소리로 말할 용기는 없었다.
모두가 그저 마음속에 의심을 품을 뿐이었다. 주민들에게 최 이장은 여전히 존경받는 이장이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다. 그는 왜 그렇게 빨리 현장에 도착했을까?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진흙 속에서 시신들이 인양될 때 그의 얼굴은 왜 그렇게 창백해 보였을까? 그 질문들은 답 없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 모든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최 이장이 아무리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써도 양식장 바닥에서 올라온 끔찍한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평화리 마을은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평소에는 채소 장수나 자전거 타는 아이들만 지나다니던 작은 길들이 이제 경찰차, 기자들의 오토바이, 그리고 끊임없이 수군거리는 주민들로 가득 찼다. 소박한 마을회관은 임시 지휘본부로 바뀌었다. 나무 탁자 위에는 보고서, 사진, 경찰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장어 양식장 주위에 처진 폴리스라인은 마치 세상의 경계선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는 법의학팀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시신낭을 하나씩 들어 올려 구급차에 실었다. 라인 밖에서는 주민들이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일부는 울었고 일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진흙과 뒤섞인 악취는 여전히 코를 찔렀고 공포를 더했다. 지역 및 중앙 언론사들이 몰려들었다. 큰 카메라들이 양식장을 향했고 마이크들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는 주민들의 입 앞으로 들이밀어졌다. 기자들은 이야기를 찾아 경쟁했다. 한 젊은 기자는 양식장 바로 옆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것이 충남 범죄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라고 말할 때 떨리고 있었다. 경찰청 본청에서도 즉시 수사팀을 파견했다. 그들 중에는 강지훈이라는 젊은 형사가 초기 수사를 지휘하도록 배정되었다. 그의 나이는 이제 막 30을 넘었지만 그의 평판은 상당했다. 그는 단호하고 끈질기며 종종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관용차가 마을회관 앞에 멈췄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등장이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주민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확고한 걸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최진석 이장이 즉시 그를 맞으며 손을 굳게 잡았다. 환영합니다. 형사님. 우리 마을은 형사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몇 초간 그를 응시하며 마치 이장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했다. 그리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를 숨기는 분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앞에는 물이 반쯤 빠진 탁한 진흙탕이 펼쳐져 있었다. 젖은 천 조각들이 여전히 보였고 아직 인양되지 않은 시신 일부가 바닥에 잠겨 있었다. 그가 쓴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을 보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렇게 많은 수는 그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양식장 가에서 그는 한 청년이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강지훈이 주변 주민들에게 묻자 한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저 아이가 민준이에요. 시체를 처음 발견한 청년이죠. 강지훈은 다가가 민준 옆에 앉았다. 처음부터 이야기해봐, 학생. 숨기는 거 없이 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은 어떻게 검은 천을 발견했고 그것이 사람의 팔에 연결되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더듬거렸지만 그의 진심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강지훈은 주의 깊게 들으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라 쉽게 치유되기 힘든 트라우마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은 정보를 찾아 돌아다녔고 일부는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시도했다.
주민들은 전방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교환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끔찍한 주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조용했던 마을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답을 기다리는 거대한 무대처럼 보였다. 마을 회관에는 큰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비록 일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지난 몇 년간의 실종자 신고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데이터는 쌓이고 서류는 흩어졌다. 모든 것은 이 비극이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긴 연쇄의 일부임을 보여주었다. 밤이 되어도 마을은 여전히 붐볐다. 양식장 주위에 조명등이 설치되었고 경찰관들이 교대로 경비를 섰다. 기자들은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여전히 잠복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집 툇마루에 앉아 낯선 사람에게 들릴까 두려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잠들지 못하고 연못에서 귀신들이 나올 것인지 순진하게 물었다. 부모들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이후 평화리는 더 이상 삶이 느리게 흐르는 소박한 마을이 아니었다.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지로 변했다. 그러나 언론의 소란과 대중의 시선 뒤에는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막 도착한 젊은 형사 강지훈은 이 사건이 그를 단순한 임무 이상으로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충남의 하늘은 옅은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장어 양식장 가에서는 법의학팀이 여전히 분주하게 시신을 하나씩 인양하고 있었다. 검은색 시신낭들이 마을길에 줄지어 놓여 있었고 신원 확인을 위해 흰 분필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주민들은 멀리서 바라보았다. 일부는 천으로 얼굴을 가렸고 일부는 젖은 눈으로 나지막이 기도했다. 강지훈 형사는 폴리스라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시신낭들의 행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충동이 일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그의 본능은 그를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강요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시신낭 하나가 아직 구급차에 실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강지훈은 그것을 봐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현장 감식반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섰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악취가 가슴까지 파고들었지만 강지훈은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얼굴은 그의 혈액이 흐름을 멈추게 만들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진흙에 훼손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윤곽은 너무나 익숙했다. 강지훈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이 뜨거워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 희생자를 아느냐고 물었다. 강지훈은 요동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에 실종되신 제 어머니 오미숙 씨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경찰관들은 동정과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도시에서 파견된 형사가 희생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툇마루에 앉아 시장에서 돌아오실 어머니를 기다리던 자신을 보았다. 그러나 그날 어머니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셨다. 이웃들은 아마 도시로 돈 벌러 갔을 거라고, 어쩌면 가출했을 거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잊었지만 그 상처는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결코 아물지 않았다. 이제 20년이 지나
그 답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의 어머니는 떠난 것이 아니라 희생자가 되었던 것이다.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양식장 바닥에 묻혀 있었다. 강지훈은 다시 시신낭의 지퍼를 올렸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프로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희미한 반달이 하늘에 걸렸을 때 강지훈은 양식장 가에 홀로 서 있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방금 비밀을 드러낸 어두운 진흙을 향해 있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를 실어날랐다. 평화리 마을은 마치 하나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맹세를 듣고 있는 것처럼 고요해 보였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폭풍은 강지훈을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음모 속으로 끌고 갈 것이었다. 희생자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발견한 그날 밤 이후 강지훈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수사본부가 된 마을회관은 서류 더미로 가득했다. 여러 지역에서 수집된 실종자 신고서가 나무 탁자를 뒤덮었다. 강지훈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눈은 졸음으로 충혈되었지만 그의 손은 붉은 펜으로 모든 기록에 표시를 하며 멈추지 않았다. 어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적도 없었고 큰 빚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질투를 살 만한 재산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시장, 버스터미널 또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길가에서 목격되었다. 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지훈은 찌푸린 이마로 오래된 기록들을 응시했다. 몇 년 전에 작성된 많은 신고서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일부는 접수 도장만 찍힌 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고 일부는 실종자 명단에 올랐지만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적으로 그 사건들을 묻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고가 무시될 수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동료가 그를 돌아보며 진정시키려 했다. 아마 예전 담당자들은 그 여자들이 가출했거나 도시로 떠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강지훈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너무 많아. 수십 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실종됐고 그 모든 흔적이 이 마을, 바로 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어? 그날 밤, 그는 본부를 나와 이제 진흙만 반쯤 남은 양식장으로 걸어갔다. 창백한 달이 탁한 물 표면에 빛을 반사했다. 비릿한 냄새가 여전히 남아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그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서 지갑에 간직한 어머니의 사진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그동안 떠나신 게 아니었군요. 덮여진 범죄의 희생자가 되셨던 거였어요. 제가 모든 걸 밝혀내겠습니다. 그가 다시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을 때 한 청년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민준이었다. 강 형사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악취가 나기 시작하기 며칠 전 밤에 큰 트럭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항상 밤에만 왔고 낮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강지훈은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 트럭이 누구 건지 알아?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운전기사가 최 이장님 부하처럼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은 강지훈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마을의 아버지라 불리던 이장이 사실은 등 뒤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위험할 수 있다고. 그날 밤 이후 강지훈의 의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이나 시신유기가 아니었다. 더 큰 조직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덮으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매일 그가 대화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강지훈은 수첩을 세게 닫았다. 그의 눈은 결의에 차 불타올랐다. 지금부터 그는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 감히 그 베일을 벗기려는 자는 누구든 파멸시킬 수 있는 뿌리 깊은 음모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날 밤 평화리 마을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를 실어날라 정적을 더했다. 강지훈은 관용차 안에 앉아 텅 빈 마을 길을 응시했다. 눈은 피로로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큰 트럭에 대한 민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밤에만 조용히 나타나는 트럭, 낮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트럭. 자정 무렵 국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강지훈은 즉시 차 시동을 걸었지만 발각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했다. 멀리서 회색 냉동 탑차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불빛은 의도적으로 줄여져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트럭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창고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 건물은 이끼가 끼어 있었고 지붕은 구멍이 났으며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남자가 트럭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림자 뒤에서 강지훈은 주에 깊게 관찰했다. 그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희미하게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었다. 강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다가가기도 전에 한 남자가 재빨리 문을 닫았다. 트럭은 다시 마을 밖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즉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그러나 몇백 미터 후에 검은 헬멧을 쓴 두 남자가 탄 오토바이가 뒤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일부러 알리려는 듯 시끄러운 배기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았다. 강지훈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계속 따라간다면 그의 잠복이 발각될 것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불을 끈 뒤 트럭이 코너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뜨거웠다. 희생자를 구할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양식장에서의 시신 발견은 주민들이 속삭이는 주술 따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인신매매 조직이었다. 젊은 여성들이 납치되어 일부는 팔리고 일부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겨지면 버려졌다. 그리고 평화리 마을은 그 처리 장소로 사용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민준을 본부로 불렀다. 청년은 창백한 얼굴로 왔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듯 했다. 강지훈은 그를 깊이 응시했다. 민준아, 그 트럭 운전기사가 마을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본 게 확실해. 민준은 몸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마을회관 툇마루에서 최 이장님 부하와 같이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강지훈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칭송받던 이장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이야기에 등장했다. 그러나 형사로서 그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증거가, 증인이 반박할 수 없는 자백이 필요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다. 그는 회색 트럭, 낡은 창고, 울음소리, 그리고 마을 내부자의 연루 가능성을 적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방심해서는 안 돼.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의미할 수 있어. 밖에서는 마을 개들이 길게 짖어대며 마치 공기를 감싸고 있는 긴장감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강지훈은 흐린 밤하늘을 응시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회색 트럭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어두운 비밀로 향하는 열쇠였다. 그 후 며칠 동안 평화리 마을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마을 구석구석이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주술의 결과라고 확신했고 어떤 이들은 모든 미스터리 뒤에 실제 범죄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지훈에게는 그의 확신이 이미 굳건했다. 그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트럭을 직접 보았다. 그는 박스 안에서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였다. 본부에서는 실종자 신고서 더미가 계속해서 쌓여갔다. 법의학팀도 양식장의 희생자 신원과 기존 신고서 간의 일치점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씩 이름이 명확해졌다. 대부분은 평범한 가정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부자도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시골 소녀들이었다. 강지훈은 본부실에 큰 보드를 응시했다. 그는 붉은 마커로 희생자들이 실종된 위치를 연결하는 선을 그었다. 그 선들은 평화리 마을 주변의 한 큰 원에서 만났다. 그가 볼수록 이 마을이 어두운 여정의 종착점이 되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시경에서 온 2명의 동료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동료 중 한 명이 물었다. 이게 정말로 주술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지훈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본 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내가 직접 봤어. 트럭이 있었고,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도 있었어. 이건 초자연적인 문제가 아니야? 인신매매야. 그 마른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모두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조직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침묵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인신매매 조직이라면 범인은 작은 인물일 리가 없었다. 거대한 자금, 물류, 그리고 특정 세력의 보호가 있었다. 밤이 되자 강지훈은 양식장을 마주한 논두렁에 섰다. 바람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비릿한 냄새를 실어날랐다. 그는 오랫동안 진흙을 바라보며 마치 그 안에 잠든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듯 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미신이 아니었군요. 이런 짓을 한 자들은 인간이었어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파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요. 제가 모든 걸 파헤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형사님,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이게 주술이라고 믿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며 말을 하려 하지 않아요. 강지훈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라. 진실은 드러나게 될 거야. 나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봤어. 그 순간부터 강지훈은 더욱 집중했다. 그는 마을의 재정 기록, 개발 보고서, 심지어 충남 일대의 기업 활동까지 재검토했다. 표면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모든 것을 그는 위장이라고 의심했다.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이 조직이 광범위하고 치밀하며 국민을 지켜야 할 사람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밤이 깊어지자 강지훈은 다시 수첩을 열었다. 그곳에 그는 단호하게 썼다. 이 사건은 주술이 아니다. 이 사건은 인신매매이며 유력 인사와 거대 자금이 연루되어 있다. 그는 수첩을 세게 닫았다. 그의 눈은 마을의 어둠 속을 멀리 응시했다. 귀뚜라미 소리 뒤에서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비밀스러운 발걸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결심은 이미 굳건했다. 그날 밤부터 그는 더 이상 주술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친절한 얼굴 뒤에 숨어있는 잔인한 인간 조직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충남의 하늘은 흐렸고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강지훈이 느끼는 부담감을 더하는 듯했다. 이제 본부로 변한 마을회관에서 그는 서류 더미로 가득한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회전했다. 민준이 트럭 운전기사가 최 이장의 부하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말한 이후로 무언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최 이장은 친절하고 미소가 좋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2번의 임기 동안 평화리 마을을 이끌었다. 주민들은 그를 마을의 아버지라 불렀다. 모든 잔치에 참석하고 수학을 돕고 심지어 학생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강지훈은 더욱 불안했다. 사람들 눈에 너무 완벽한 사람은 종종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기 마련이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마을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 이장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가 들어섰을 때 이장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그를 맞으며 미소를 지었다. 강 형사님,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용한 마을의 이름이 이제 더럽혀졌습니다. 부디 범인이 누구든 빨리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강지훈은 그의 몸짓을 관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의 얼굴 윤곽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일부러 더 깊이 질문했다. 이장님께서는 밤에 큰 트럭이 마을을 드나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 이장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아, 모르겠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온 상인들이 지나갔을 뿐이겠지요. 그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짧았다. 강지훈은 마음속으로 그것을 기록했다. 그의 직감은 말했다. 저 친절한 미소 뒤에 거짓말이 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다시 작은 수첩에 글을 썼다. 그는 굵은 글씨로 최진석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 아래에는 큰 물음표를 그렸다. 그는 증거 없이 고발하는 것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존경받는 이장을 상대로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정보의 조각들이 한 지점을 향하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의문의 트럭,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 모든 흔적이 최 이장이라는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듯 했다. 며칠 후, 한 노인이 조용히 본부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 양반, 내가 이장님이 논 근처 길에서 낯선 2 남자와 만나는 걸 본 적이 있소. 만남은 짧았지만 분명히 평범한 대화는 아니었소.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소. 강지훈은 노인을 진지하게 쳐다본 후 그가 보여준 작은 용기에 감사했다. 노인이 돌아간 후 그는 더욱 확신했다. 최 이장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랫동안 마을을 그림자처럼 덮고 있던 어두운 고리의 일부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수사보드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최 이장의 이름은 이제 그가 이미 의심하고 있던 다른 이름과 나란히 놓여 있었다. 대전에서 어두운 이력을 가진 윤태섭이라는 거물 사업가의 이름이었다. 그는 2 이름을 쳐다본 후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2 사람이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단순한 살인사건보다 훨씬 더 큰 조직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천천히 내려 마을의 땅을 적셨다. 본부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존경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든 고통의 배후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충남의 공기는 숨막힐 듯 더웠다. 태양이 평화리 마을 위에 똑바로 서서 흙길을 먼지투성이로 만들었다. 수사본부 안에서 강지훈은 이마를 찌푸린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경찰 정보팀에서 보낸 새로운 문서가 담긴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거기에는 최진석 이장의 개인 계좌를 포함한 몇몇 마을 간부들의 금융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주의 깊게 읽었다. 큰 액수들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금액은 이장의 월급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매 3개월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입금되었다. 읽을수록 그는 느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이 오랫동안 교활하기로 유명한 대전의 부유한 사업가 윤태섭 명의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점이었다. 그는 과거 도박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항상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 이름은 강지훈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윤태섭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 그를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구겼다. 최 이장과 윤태섭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장이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거물급 범죄자로부터 검은 돈을 받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그는 다른 주민들의 집보다 웅장한 최 이장의 집을 방문했다. 이장은 친절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안으로 초대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마치 수사에 진심으로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속마음을 숨겼다. 최 이장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달콤하게 들렸지만 이제 강지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면처럼 보였다. 그 만남 후 강지훈은 수첩에 중요한 메모를 남겼다. 최진석은 윤태섭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다. 돈은 정기적으로 입금되었고 대부분은 마을 개발 기록으로 위장되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커서 길이나 마을회관 공사비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밤이 되자 강지훈은 본부 툇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 퍼졌고 등유 램프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다시 금융보고서를 열고 윤태섭의 이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인신매매를 덮기 위한 자금 흐름이라면 이 조직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맥을 가진 거물 사업가도 포함하고 있었다. 얼마 후 민준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왔다. 청년의 얼굴은 걱정스러웠다. 강 형사님,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일부는 아직도 이게 주술 문제라고 믿지만 일부는 마을의 중요한 인물들이 연루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강지훈은 의미심장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들이 말하게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범인들이 숨기는 더 어려워질 거야. 그는 뜨거운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마음속으로 그는 다음 단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윤태섭과 최 이장 같은 거물급 인물들을 건드리는 것은 돈,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런 용기 없이는 진실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강지훈은 갈색 서류 봉투를 닫고 조용한 어두운 논 쪽을 멀리 응시했다. 오늘 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 검은 자금 흐름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거대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그날 밤 충남의 하늘은 흐렸고 다른 검은 구름에 가려 있었다. 강지훈은 제복 없이 검은 재킷을 입고 화물역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걸었다. 그는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일부러 변장했다. 주머니에는 작은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역 근처의 낡은 창고는 윤태섭이 불법 사업을 위장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곳이었다. 현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컨테이너 더미 뒤에 빌린 오토바이를 주차했다. 멀리서 몇 대의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창고 불빛은 희미했지만 안의 활동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빠르고 질서정연했다. 강지훈은 숨을 죽이고 페인트가 벗겨진 창고 벽 뒤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갑자기 검은 세단 한 대가 문 앞에 멈췄다. 안에서 덩치 큰 남자가 내렸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강지훈은 그를 알아보았다. 바로 윤태섭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그의 옆에 나타난 다른 인물이었다. 최진석 이장이었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하고 작게 웃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지훈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협력하고 있었다. 그는 벽에 금이 간 창고 옆으로 다가갔다. 작은 틈으로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윤태섭의 굵은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수량은 다 마쳤어. 배는 다음 주에 출발할 준비가 됐고, 문제만 없으면 모든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 최 이장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좋아. 내 마을은 이제 안전해. 사람들은 나를 믿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 양식장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나중에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겠군에 강지훈은 손에 든 카메라를 꽉 쥐었다. 물건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무생물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양식장에 대한 언급은 모든 퍼즐을 맞추게 했다. 장어 양식장은 단지 쓸모없어진 희생자들을 처리하는 위장 장소였을 뿐이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했다.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경찰 놈이 하나 있어? 이름은 강지훈. 강지훈은 움찔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 윤태섭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버려둬. 만약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처리하면 그만이야. 강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숨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비밀을 밝히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오토바이로 돌아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흔적 없이 그곳을 떠났다.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수첩에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최 이장과 윤태섭의 직접적인 만남은 일부 카메라에 녹화되었다. 그것은 황금 같은 증거였다. 비록 아직 증인과 다른 데이터로 보완되지 않아 위험하지만 강지훈은 붉은 선으로 가득한 수사보도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제 모든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평화리 마을은 권력자들이 조종하는 거대한 인신매매 드라마의 작은 무대에 불과했다. 그리고 젊은 형사인 그는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하여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평화리 마을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중심도로는 불안에 떠는 주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횃불을 들었고 일부는 급조한 대나무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들은 윤태섭과 최 이장의 부하들이 마을 회관에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닥불이 타오르며 그들의 긴장된 얼굴 그림자가 대나무 벽에 춤추게 했다. 강지훈은 경찰청 본청에서 온 동료라 경위와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마을 청년 민준과 함께 주민들 앞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주민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침묵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장어 양식장, 창고, 그리고 진흙 속에 묻혔던 모든 희생자들은 그 범죄가 실제했다는 증거입니다. 범인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보던 바로 그 인간들입니다. 낮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몇몇 주민들은 이웃의 눈빛에서 용기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세단이 마을 회관 앞에 멈췄다. 안에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윤태섭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내렸다. 그의 옆에는 최 이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 여전히 존경받는 지도자처럼 보이려 애썼다. 윤태섭은 앞으로 걸어 나와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꽤나 대단들 하군. 하지만 잊지 마라. 나에겐 돈이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 너희들의 목숨을 포함해서
강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돈이 언제까지나 피를 덮을 수는 없지? 우리는 당신이 창고에서 최 이장과 만난 녹음 증거를 가지고 있다. 당신 목소리, 당신의 계획, 전부 녹음됐어.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이장은 모든 것이 모함이라며 소리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왜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장님 사람들과 함께 있은 후에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가 물을 때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만 했습니까? 다른 주민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속삭임이 우렁찬 외침으로 터져나왔다. 두려움에 삼켰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쏟아져 나왔다. 최 이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출구를 찾았다. 갑자기 윤태섭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이 무기를 꺼내 들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주민들은 몇 걸음 물러섰지만 강지훈은 손을 들어 그들이 버티도록 신호를 보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단지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을 지키려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러서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희생될 것입니다. 충돌이 벌어졌다. 나무 막대가 부딪히는 소리, 돌이 날아다니는 소리, 총성이 밤을 갈랐다. 횃불에서 나온 불이 집단 더미에 옮겨붙어 불길이 치솟았다. 마을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강지훈은 윤태섭의 부하 한 명과 싸우며 대나무 막대로 공격을 막아냈다. 라경위는 손에 든 권총으로 주민들을 보호하며 허공에 경고 사격을 했다. 민주는 어리고 두려웠지만 쓰러진 주민을 돕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한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 뒤 용감한 얼굴로 돌아왔다.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더 많아요. 저들은 소수일 뿐이에요. 그의 외침에 주민들의 투지가 불타올랐다. 혼란 속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전술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윤태섭의 부하들은 공황에 빠졌다. 일부는 항복했고 일부는 도망쳤지만 즉시 체포되었다. 윤태섭은 차로 도망치려 했지만 강지훈이 권총을 겨누며 그를 막아섰다. 내 여정은 끝났어. 윤태섭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오만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내 돈이면 언제든 감옥에서 나를 빼낼 수 있어. 강지훈은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이번엔 아니야. 내 범죄 증거 외에도 나에겐 가장 소중한 희생자가 있어. 바로 내 어머니다. 윤태섭은 할 말을 잃었다. 경찰이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 이장도 주민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의 친절한 미소를 믿지 않았다. 아침이 밝아오자 불의 잔해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평화리 마을은 지쳐 보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다. 주민들은 함께 서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두 사람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용기가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강지훈은 길가에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더 이상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어머니, 당신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모여있는 주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의미심장했다. 기억하십시오. 범죄는 미소 뒤에 숨을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보다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평화리 마을은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